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마치 하늘에서 미사일이 쏟아지는 듯한 이 충격적인 광경은 바로 얼마 전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수백만 시민들이 퇴근길에 마주해야 했던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죠. 평화로웠던 도시가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몸을 피했고 도로는 마비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다름 아닌 달걀 크기만한 거대한 우박이었습니다. 베이징 한복판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이 거대 우박은 도시 전체를 대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차 유리창은 산산조각나고 건물 외벽은 움푹 패였으며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베이징은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상이변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혹독한 현실과 도시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이징 우박 사태를 통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자연재해 문제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사건은 지난 5월 중순 평범한 수요일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이날 베이징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3도까지 치솟으며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퇴근길에 나서던 저녁 7시 무렵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하늘이 뚫린 듯 엄청난 소리와 함께 거대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상청의 예보 실패입니다. 기상당국은 강풍이나 소나기 가능성 정도만 예보했을 뿐 이렇게 크고 파괴적인 우박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습니다. 우박이 쏟아진 것은 불과 10분에서 20분 남짓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도시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이었던 저녁 7시에 우박이 집중되면서 베이징 시내 32개 고가도로에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고 도심 전체의 교통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인명피해입니다. 베이징 대학병원에서만 두부 타박상 142건, 유리파편 부상 89건 등 수십 명의 시민들이 우박에 직접 맞거나 파손된 차량 및 건물 잔해로 인해 다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우박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거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거리에 서 있거나 차량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한 피해는 차량 파손이었습니다. 주차되어 있거나 운행 중이던 수많은 차량의 유리창이 깨지고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들었습니다. 현대차 중국법인에서만 1200대에 달하는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단일 기업 피해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주택과 상가 건물의 유리창도 깨지고 지붕이나 외벽이 파손되는 피해도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시민들은 하늘에서 돌덩이가 떨어지는 줄 알았다, 공포에 질려 차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며 당시의 충격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SNS에는 달걀이나 탁구공과 우박 크기를 비교하는 사진, 자로 직접 우박의 지름을 측정하는 사진 등이 수없이 올라오며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대형 우박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베이징 기상청은 5월 초여름에 우박이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처럼 큰 우박은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낮 동안의 극심한 폭염으로 지표면 근처의 공기가 뜨거워지고 습해진 상태에서 상층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 대기 불안정성이 극도로 심화되면서 강력한 상승기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거대한 우박을 품은 슈퍼셀 형태의 정난운이 발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베이징시 금융감독관리국은 우박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 피해액이 약 3억 5천이 한 우리 돈으로 약 616억 원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45,600건에 달했으며 이 중 자동차 보험 보상 신청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베이징은 도심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상당수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이 아닌 노외 주차 공간에 주차되어 있어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이러한 도시 인프라의 취약성이 자연재해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대량으로 쏟아지는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조사 및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베이징 우박 사태는 도시 인프라와 기상 대응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밀도 도심 및 외곽 지역은 우박이나 강풍과 같은 갑작스러운 기상현상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기상청의 예보와 실제 피해 규모 간의 큰 괴리는 기존의 기상예측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레이더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더욱 정밀하고 신속한 기상 예측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베이징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기상재해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시민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에 집중되는 자연재해 현상은 사람의 힘으로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베이징에 달걀만한 우박이 쏟아진 것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우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지금 중국 전역을 덮치고 있는 심각한 기후이변과 그로 인한 자연재해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국민들의 삶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분석합니다. 중국은 국토가 넓고 지형이 다양하여 예로부터 자연재해가 잦았지만 최근에는 그 빈도와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폭우와 그로 인한 홍수는 중국이 매년 겪는 가장 큰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양쯔강, 황하 등 주요 강 유역과 해안 지역은 여름철마다 집중호우로 몸살을 앓습니다. 하천이 범람하고 도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다반사이며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가 침수되어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입습니다. 단순히 하천 범람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해 자연 배수 기능이 저하된 도심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에 내린 비에도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도시형 홍수 피해도 심각합니다. 기반 시설이 취약한 외곽 지역이나 농촌 지역의 피해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주택이 쓸려가고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어 고립되는 마을도 속출합니다. 홍수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바로 가뭄입니다. 중국 북부와 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반대로 수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농작물이 말라 죽어 농민들은 생계를 위협받습니다. 가뭄은 식량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산업용수와 생활용수 부족 문제로 이어져 경제활동과 주민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물 부족은 특히 건조기후 지역의 사막화를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극심한 기온변화 또한 문제입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기온이 치솟아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에너지 수요를 폭증시켜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지난 6월에는 신장 지역의 지표면 온도가 무려 75도까지 치솟는 충격적인 기록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겨울에는 상상하기 힘든 극한 한파가 찾아와 난방 문제와 함께 동파 사고 등 각종 피해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기온 변화는 농작물 생산에도 불규칙성을 더하며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토네이도와 같은 강력한 회오리 바람 현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4월 남부 광둥성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으며 2,800여 채의 건물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충격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토네이도는 발생 지역이 국지적이지만 그 파괴력이 매우 커서 일단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힙니다. 광대한 내륙 지역에서는 대규모 모래폭풍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고비 사막 등에서 발원하는 모래폭풍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거대하게 불어와 시야를 차단하고 교통을 마비시키며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까지 야기합니다. 지난 6월에는 중국 북서부 간수성의 유명 관광지 둔왕에 시속 100km가 넘는 초대형 모래폭풍이 불어닥쳐 관광객 1만 명 이상이 고립되었다가 구조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홍수, 가뭄, 폭염, 토네이도, 모래폭풍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가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중국 국민들은 마치 종말의 날 같다고 토로할 만큼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는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함을 넘어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반복과 심화는 중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홍수, 가뭄, 극심한 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무려 931억 6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농경지, 인프라시설 파손뿐만 아니라 산업생산 차질, 교통마비, 물류지연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자연재해로 인해 영향을 받은 인구는 3천만 명에 달하며 안타깝게도 약 500명에서 10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317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가 피해를 보면서 식량 생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중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시설 마비는 글로벌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전 세계 경제에 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충격적인 우박 참사와 중국 전역에서 반복되는 강력한 홍수, 가뭄, 폭염, 토네이도 등은 기후 위기 시대에 중국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를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대비가 부족했던 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밀도 도시구조, 부족한 재난방지 인프라, 취약한 기상예측 시스템 등은 이러한 재해 앞에서 도시를 더욱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산림 복원 및 습지 보호 등 생태계 강화 노력을 통해 자연 생태계의 회복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상예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며 예측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고 철저히 대비한다 해도 자연재해의 발생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구 대국이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자연재해는 단순히 중국 국내 문제를 넘어섭니다.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이며 농산물 생산 및 소비에서도 거대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중국에서의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차질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져 전 세계 산업과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자연의 경고 앞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 인프라를 기후변화에 강건하게 재설계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연의 분노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대가 마주할 세상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베이징의 우박은 그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기업 유니트리가 개발한 사족 보행 소방 로봇이 화염을 향해 소방수를 분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화재 진압 로봇이 화재 현장 코앞까지 접근해 소방수를 뿌리거나 연기 속에 고립된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중국 기업 유니트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불이 난 현장에서 인간 소방관과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소방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유니트리가 공개한 소방 로봇의 작동 동영상을 보면 겉모습과 덩치는 대형견과 비슷하고 길쭉한 몸통과 네 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족 로봇은 사람이 빨리 걷는 속도로 지면에서 이동하고 평지는 물론 45도 각도의 가파른 계단도 오를 수 있습니다. 움직임은 무선 원격 조종으로 통제됩니다. 이 회사는 자신들의 소방 로봇이 강력한 소방수 분사 능력이 있어서 엉덩이 부위에 소방호스를 연결하면 초당 40리터의 물을 머리 부위에서 뿜어내며 소방수를 최대 60m 거리까지 뿌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 로봇을 화염에 최대한 바짝 접근시킨 뒤 소방수를 퍼부으면 화재 진압 속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자신들의 소방 로봇이 소방수 분사 외에도 연기가 가득한 건물 안으로 진입한 뒤 구조를 기다리는 시민을 찾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요. 이 소방 로봇 동체에 열감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이를 통해 자욱한 연기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의 체온을 감지하고 사람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건물 밖 소방관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유니트리는 자신들의 로봇 덕분에 진화장비 현대화 관점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물론 이런 로봇을 활용하면 고온에 장시간 노출로 인한 인간 소방관의 부상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회사가 홍보한 대로 이 모든 임무를 로봇이 수행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화재 상황은 결코 이상적이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연출된 영상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전역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연이어 발생해 소방 로봇 개발 회사를 무한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의 한 아파트 단지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한낮에 갑자기 아파트 단지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폭발로 17명이 다쳤고 그 가운데 4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국 SNS에 올라온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아파트 1층 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인접 가구의 유리창이 검게 그을린 채 깨져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전에도 랴오닝성에서 대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랴오닝성 공안당국은 불이 시작된 호텔 2층 식당에는 가스배관이 없었다며 담배꽁초나 전기압선 등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랴오닝성 호텔 화재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후 계속 늘어나 최소 22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호텔 관계자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소방차 22대와 소방관 85명 등이 즉시 출동했고 20여 분 만에 화재는 진화되었지만 연기와 화염으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공안당국은 식당 내 가구와 내장재가 인화성이 높았고 외부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안쪽으로 번져 식당 손님들이 대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특별 지시를 통해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빨리 원인을 찾아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건축물의 어지러운 구조와 안전불감증, 그리고 제멋대로 설치된 가스시설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대단한 소방 로봇이 나와도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시진핑 주석이 직접 화재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중국에서는 최근 오히려 화재 발생 빈도가 늘었습니다.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에 있는 아파트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주거단지가 폭격을 맞은 듯 화염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주차된 차량에도 불이 옮겨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건너편 유리창이 모두 깨졌을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주민들의 보금자리며 자가용까지 모두 타고 앙상한 뼈대만 남을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루 전에는 랴오닝성 랴오양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점심 손님이 몰린 시간이라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22명이 불길 속에 갇혀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에는 2층 또는 3층 건물의 창문과 문에서 거대한 불길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방 라디오 및 TV는 몇 시간 후 화재가 진압됐고 생존자 수색이 끝났다고 전했으나 평소와 마찬가지로 화재 원인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랴오닝 성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인들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약속했다는 말만 언급했습니다. 식당 운영자는 당국에 의해 구금됐고 AP통신은 불이 식당 주방에서 발생했다면 중국식 프라이팬인 웍이나 허거 냄비와 연관됐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사고는 2023년의 사고와 많은 부분 유사했습니다. 당시 중국 북서부 닝샤후이족 자치구 인천시 싱칭구의 한 바비큐 음식점에서 LPG 폭발로 인해 3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CCTV가 보도한 영상엔 식당 정면에 뚫린 구멍을 통해 가스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소방관들이 투입돼 현장에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식당 직원들은 폭발 1시간 전쯤 가스 누출을 감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PG통을 살펴본 결과 밸브 고장을 발견했고 이후 새 밸브를 사와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도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중국 비상관리부, 주택도시 농촌건설부 등 관리들이 급파되었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만 유사한 사고는 또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선 유독 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건축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때때로 있어 화재 발생 시에 탈출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안전불감증 때문입니다. 이번 랴오닝성 랴오양에 있는 식당 화재 사건 직후에도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중대사고 예방을 지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벌어진 대형 폭발에 중국 최고 지도자의 말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화재의 원인이 실화가 아니라 방화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대화재가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연쇄방화를 저지르다가 실형까지 받는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여러 군데 불을 지르고 도피성 귀국을 하려 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물건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이던 중국 국적 A씨는 지난 2월 중순 학교 기숙사 인근 흡연부스 등 5곳에서 물건에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흡연부스에서 이불과 노트를 태운 뒤 자택에서 추가로 서적 등을 가지고 나와 학교 건물 인근에서 잇따라 불을 붙였습니다. A씨의 방화로 대학교 건물 인근 임야 약 5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흡연부스에서 물건을 태운 건 사실이지만 학교 건물 근처에선 방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걸어간 경로를 따라 화재가 연달아 발생한 점, 불에 탄 노트에 A씨 이름이 적혀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흡연부스에 난 불을 끄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물건을 다시 가져와 재차 방화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방화 다음 날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공부하러 온 학생이 이처럼 방화를 저질렀다니 이해할 수 없는데요. 한국에 더 이상의 피해는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7일 이란 남동부 반다르 아바스 지역 샤이드라자이 항구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주황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잠시 후 강한 폭발과 함께 주변은 온통 아수라장이 됩니다. 멀쩡하던 건물 전체가 연기에 휩싸이고 곧이어 검은색 구름 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상공에서 난연재를 떨어뜨려 보지만 거센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멀리서도 엄청난 연기가 보이고 항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당황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란 남동부의 최대 규모 항구에서 벌어진 이 폭발로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란 호르무즈간주 당국은 반다르 아바스의 샤이드라자이 항구 야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1,00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샤이드라자이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은 너무 강력해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고 항구 건물 상당수가 심하게 파손됐으며 멀리 떨어진 건물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습니다. 샤이드라자이항은 이란 최대의 항구로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란은 이곳에서 연간 약 8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고 석유 탱크와 화학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고가 일어난 토요일은 이란에선 한 주의 업무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항구에 많은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던 때라 인명피해가 더 컸다고 하는데요. 연기가 반다르 아바스 도시 전역에 번지면서 당국은 인근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으며 학교와 사무실은 폐쇄됐습니다. 강력한 폭발로 인해 항구에 쌓여있던 컨테이너 중 2,000개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엄청난 인명피해를 남긴 이번 이란 항구 폭발의 원인은 땡볕에 화학물질 2,000톤을 방치한 탓이라는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정부가 미사일 제조를 위해 수입한 중국산 화학물질이 폭발을 일으켰다는 정황이 전해지자 민심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 항구는 특히 대표적인 석유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해 석유 정제와 수출을 위한 화학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고가 발생한 날은 이란이 오만에서 미국과 3차 핵협상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최근 이란과 미국은 이란이 핵 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평화 용도의 핵 에너지만 유지하는 대신 제재를 전면 해제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3차 핵 협상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사이드 라자이항 대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핵협상을 회방 놓으려는 이스라엘의 공격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이란 정부는 테러나 군사공격 가능성을 배제하고 화학물질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신속하게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보안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컨테이너 한 곳에서 시작된 불이 다른 컨테이너로 빠르게 퍼지면서 불과 2분 만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란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이곳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들여온 미사일 추진제 원료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란 혁명수비대 소식통을 인용해 미사일용 고체 연료의 원료인 과염소산 나트륨이 폭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도 올해 2월과 3월 중국에서 수입된 과염소산암모늄이 대거 보관되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염소산 나트륨과 과염소산암모늄 모두 강력한 산화제로 폭약과 미사일 추진제의 원료가 됩니다. 이란은 지난해 4월과 10월 이스라엘을 두 차례 공습하면서 총 3,400기에 달하는 탄도 순항미사일을 썼는데 이로 인해 미사일 상당수가 소진됐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포기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 위협까지 가중되며 미사일 대량 생산이 긴급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이란이 중국에서 2,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추진제 원료를 수입했는데 일부가 땡볕에 방치되어 있다가 폭발했다는 게 가장 유력한 정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당시 항구에 군사용 화물은 없었다며 이 같은 보도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과염소산 나트륨은 고체 연료 미사일 추진체의 주성분인 과염소산암모늄을 만드는 데에 쓰이는 핵심 화학물질로
지난 2월과 3월 선박들이 싣고 온 분량은 카이바르셰칸, 하즈가셈 등 이란산 중거리 미사일 수백 기를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2020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의 대규모 폭발과 매우 유사합니다. 지난 2013년 11월 조지아를 출발해 모잠비크로 향하던 몰도바 국적 선박에서 함유된 폭약 제조용 질산암모늄 2750톤이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베이루트항에 6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가 2020년 폭발했고, 이 사고로 210여 명이 사망하고 7천여 명이 부상했으며 30여만 명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항구 주요 시설이 파괴되면서 레바논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고, 당시 사고로 인한 직접 손실만 약 2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베이루트 항만청과 세관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정부에 질산암모늄 처리를 요청했다 묵살되는 등 레바논 정부의 무능, 무책임이 드러났는데요. 이로 인해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당시 하산 디아브 총리 정부가 퇴진하는 등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란의 대표적인 항구인 샤이드 라자이 폭발 사고 역시 이란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등은 왜 그런 화학물질이 항구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사고 이후 이란 정부의 대응 혼선과 사고 원인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란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많은 이가 당국의 무능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물질이 중국에서 온 원료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란의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곳은 항구였기 때문에 아직 수송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 화학물질을 방치한 것이 중국의 소행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란 정부는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중국은 핵물질 없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자랑까지 늘어놓아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이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소식으로 들릴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 선박 집단 705 연구소는 학술지 발사체 로켓 미사일 지도에 게재한 논문에서 핵물질을 기폭제로 사용하지 않고도 수소 기반 폭발 장치의 파괴적인 화학 연쇄 반응을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핵물질 대신 연료전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된 수소와 마그네슘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2kg 폭탄이 2초 이상 섭씨 1000도를 넘는 불덩어리를 생성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핵무기보다는 네이팜탄이나 열압용 무기에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눈치 없이 이런 자랑이나 하고 있는 사이 이란은 또 다른 사고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아직 범인이 잡히지도 않았고 사고 수습도 채 안 됐는데 미국과 핵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란에서 최소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항구 폭발 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인프라 시설을 노린 대규모 사이버 공격까지 발생해 이란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원인이 불명확한 대형 폭발 사고에 이어 배후를 알 수 없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까지 연달아 발생하자 이란에서는 지금 두 사고에 어떤 배후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에도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이란을 강타했습니다. 공격 당사자는 이란과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처럼 항구 대폭발 사고에 이어 사이버 공격까지 당하는 등 이란의 곤란이 이어지자 휴전 중이라 자기 코가 석자인 러시아까지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화재 진압에 특화된 수륙량용 항공기 베리에프 200과 일류신 76 군수송기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이란을 두고 유럽,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중동 정세가 이렇게 요동치고 혼란스러워지자 사우디가 한국산 엘셈 도입까지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산 하늘의 방패에 중동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사우디는 방공망 구축 과정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에 이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사우디는 요격고도 40에서 60km인 엘셈을 배치해 고고도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8일 소셜미디어 X에 따르면 한국 방산 소식을 다루는 유명 밀리터리 팁스터 하쿠 메이스는 지난 2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K239 다연장 로켓 천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등을 구매했다. 다음으로 구매할 무기는 엘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한국형 통합 다층 방공 솔루션으로 저고도에서 고고도를 아우르는 다층 방어 방공 시스템을 구축해 방어망을 강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를 도입한 사우디는 엘셈에도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중고도 이하를 천궁2로 방어했다면 요격고도의 상층부는 엘셈으로 방어한다는 전략입니다. 한국형 사드라는 별명이 붙은 엘셈은 고도 40에서 60km 상공에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과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종말 단계 상층 방어 체계입니다. LIG넥스1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등 3사가 공동 개발했습니다. 하나에어로와 하나시스템이 유도탄, 발사대, 발사관, 다목적 레이더를 생산하고 LIG넥스1은 엘셈의 체계 종합을 담당했습니다. 사우디가 엘셈에도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경쟁 제품 대비 5분의 1 가격으로 더 높은 고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셈은 기존 중거리 방공미사일인 천궁2보다 높은 요격 고도를 지녔고 방어 범위도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양산전부터 중동 국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정세가 불안정하고 내부 반군으로 가는 무기 수요가 큰 중동 국가는 오일머니를 갖고 있어 비싸더라도 우수한 성능을 가진 무기를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나라인 사우디의 엘셈의 수출은 앞서 천궁2 구매로 확보된 상생 및 신뢰의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계약이 성사될 전망인데요. 사우디는 지난해 천궁2 10개 포대를 약 4조 2,500억 원 규모로 구매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에 이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스템 엘셈까지도 한국에서 도입할 것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